자, 이번 시간에는 FAT 2급 실무에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산 처리를 배워볼게요. 실무 파트에서 결산 처리에 대한 것은 결산 준비하기, 결산 분기하기, 그다음에 장부 마감, 그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크게 이 세 파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에 그 부분까지 우리 지난 3장에서 자금관리까지 해서 수표 관리까지 배웠는데, 지금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제 우린 결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죠. 결산할 때는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며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결산 처리라고 해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산 준비하기와 결산 분기하기, 그다음에 장부 마감하기, 재무제표 작성하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그럼 요 파트는 지나가도 되겠고요. 자, 결산의 준비와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결산의 준비와 절차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결산 본 절차에 대한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회계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결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간단하게 전체적인 항목들 한번 구분을 해보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회계 이제 배우시면서 회계 순환과정이라는 거 배운 적 있으실 거예요. 회계의 순환과정, 이 결산 절차가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회계 순환 과정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처음 회계를 시작하면서부터 회계 결산을 마감하는 재무제표 작성까지 순서가 크게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일단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우선 회사에서 벌어지는 이 거래들이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부터 구분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우리는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분계라는 방법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분계장에 기록된 이 분계 내용들을 보고서 우리는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한다고 배웠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제일 처음 단계가 회계순환과정, 첫 스텝이 거래예요. 이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그래서 앞에서도 회계상의 거래에 대한 얘기 한번 얘기해 드렸던 거고요. 회계상 거래인가 아닌가 이거를 판단해서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면 분기장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분기장에다 기록할 때 그냥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항목에 따라서 분기의 원리죠. 거래 8요소에 따라서 분기장에다가 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기장에 분기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는 분계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분기장에다가 기록해요 라고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럼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를 해야 돼요. 총계정 원장에다가 분기장에 있던 내용들을 계정별로 좀 더 보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기초부터 기말까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지금처럼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우리는 결산이라는 거, 연결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실무적으로 회사에서는 월마다 결산을 하지만 우리는 교육목적상 월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산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결산 과정이 되면 이 결산이라는 거는요, 날짜상으로 따지면 12월 31일 날을 얘기해요.
12월 법인인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결산 진행하는 절차에 우리 결산 진행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한답니다. 결산 예비 절차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 여기 결산 본 절차, 마지막으로 결산 보고서,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 이렇게 우리는 결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건 다 회계 프로그램상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회계 결산할 때 이론상에 실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결산할 때 절차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었죠. 예비 절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우선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해야 돼요. 시산표라는 것은 1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거래들에 대해서 차변, 대변, 합계 잔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잔액을 비교하는 표가 바로 수정전 시산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산표가 이상이 없다. 1년 동안 거래를 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었고 수정할 건 다 해줬다 한다면은 기말 정리 사항이라는 걸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말 정리 사항은 다른 말로 결산 수정 분계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배울 지금 여기 결산 준비하기와 결산 분계하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기말 정리사항, 결산 수정 분계가 마무리됐다면 수정 후 시산표로 다시 한번 분계된 기말 정리사항들이 있잖아요. 기말 정리사항 분계된 내용들이 정확하게 잘 분계가 됐는지 다시 한번 처변 대변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얘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다 맞췄다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얘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정산표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정산표의 다른 이름은 가결선서라고 또 부르는데, 가결선서. 이 정산표 안에는 시산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표를 정산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회계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요 입력하는 즉시 모든 그 거래 내역들이 장부와 이 재무제표에 바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에서 얘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항목은, 정리해야 될 항목은 이 항목을 정리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결산을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결산 본 절차에서 행해지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결산 본 절차는 크게 우선 주요부 마감이라고 이렇게 장부의 주요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말하긴 하는데요. 이 장부의 주요부에는 여기 이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장부의 주요부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분계장은 12월 31일 이후 기록할 거 없다 그러면 이하 여백하고 그냥 장부 덮어버리면 끝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요부 중에서 총계정 원장을, 즉 1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계정들을 마감하는 절차가 순서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절차는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손익계정을 설정해야 돼요. 총계정 원장 맨 뒷장에다가 손익계정 설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익계정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었냐면, 손익계정을 설정하는 이유는 1년 동안 발생했던 수익과 그 다음에 비용 계정을 다 집계하기 위해서요. 집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소계정장을 마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수익과 비용 계정이 이렇게 집계가 되게 되면 그 차액이 당기, 순, 이익이 되든지 당기, 순, 손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당기 순이익과 당기 순손이 계산된 이 내용을 갖다가 자본 계정에다가 자본 계정으로 대체를 해줘야 돼요. 대체해준다고 썼고요. 네 번째로는 여기 수익과 비용 계정이 다 마감이 된 다음에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얘는 설명해드렸을 때 차기 2월로 마감하고 전기 2월로 게시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2월 시산표로 차변과 대변의 잔액들이 정확하게 됐는지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절차를 밟게 돼요. 그래서 여기 총기정원장의 그 마감 순서, 요게 이제 밑에 아까 보여드렸던 항목에 1, 2, 3, 4, 5번 순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절차,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산 마감하는 이유는 재무지표 작성하기 위해서요. 재무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인데 재무지표 전체를 우리가 다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와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나머지 재무지표에 속해있던 현금흐름표라든지 자본변동표라든지 이 주석 같은 것은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회계감사하고 나서 감사보고서에 다 작성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작성해야 될 표들은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산이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통 회계 2급 수준에서는 FAT 2급 수준에서는 이 절차를 물어볼 때는 요 전반적인 거 물어봐요. 보편적으로 분계 거래를 회계상의 거래를 분계한다. 어디다가 분기장에다가 분기한 것을 총계정원장에다가 전기한다. 결산대가 되면은 결산 절차를 크게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로 작성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 이 파트에서 포인트를 두고서 배우셔야 될 과목은 항목은 바로 이 기말정리사, 결산수정분계 요거를 주로 배우실 거라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여기 총계정원장의 마감 요 순서는요, 또 FAT 1급 정도에서 여기 총계정원장을 마감하는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주로 물어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총계정원장 마감에 대한 순서, 기말정리사항 이용만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요, 결산의 준비 절차라고 되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결산 정리사항 체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결산, 그 다음에 자동결산,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즉 재무제표가 바로 나와버리죠. 즉 우리가 컴퓨터를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결산했을 때는 그런 순서를 갖다가 했었는데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여기 재무지표 만드는 작업, 수동결산, 자동결산 입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결산 정리사항 체크가 무엇인지 요 잠깐만 비교를 해보면 결산 정리사항 체크라고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얘가 바로 시산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 대변, 우리 여기껏 1년 동안 회계처리한 것 중에서 이상이 있는 것, 좀 잘못 체크된 것들이 있는 점들을 한꺼번에 다 체크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많이 편리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기말 정리사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랍니다. 조금 전에 예비 절차에서 기말 정리사항 또는 결산 수정 분계라고 했던 파트가 바로 여기 수동결산, 자동결산 여기에 해당되는 걸 뜻해요.
자, 이따 실기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결산을, 회계 프로그램에서 결산을 할 때는 앞으로 수동 결산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동 결산은요, 우리가 기말정리사항에 대해서 차변, 대변 12월 31일 날짜로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해당되는 그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직접 차변, 대변 구분해서 수동으로 입력해주는 항목들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자동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동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따가 보여드리게 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계정에다가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가 입력이 끝나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F3이라는 키를 눌러서 전표를 갖다가 전표를 자동 전표 작성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표를 작성하시게 되면 여기 결산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결산할 때는 반드시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수행하셔서 맨 마지막에 F3 키를 눌러가지고 전표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는 순서를 꼭 지키셔야지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기말정리사항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기말정리사항은 뭐 새롭게 배우는 거? 예,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각 계정들을 배웠던 계정 과목들 있잖아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계정에 대해서는 12월 31일자로 반드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걸 다 모아놓은 계정들이라고, 정리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잠깐 정리해보면, 기말정리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가 크게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재무상태표에서 정리해야 될 기말정리사항이 있어요.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정리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기말재고, 상품에 대한 기말재고를 입력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면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해서 여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이 기말정리상 해당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면 토지, 건물, 촬영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것이 여기 세 번째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기말정리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란 얘기예요. 네 번째 거로는요, 여기 퇴직급여에 대해서 직원들 근무하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12월 31일자로 모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퇴직금을 계산했던 계정인데, 얘를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이 항목도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 배웠던 것 중에서 현금과부족 기정이 있다면 현금과부족 기정도 12월 31일이 되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라고 설명 들으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12월 31일 날짜로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셔야 되는 게 기말 정리 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는 않으셨을 텐데 FAT 2급이기 때문에요. 외화로 된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얘를 환율 평가해 주셔야 돼요. 환율로 평가를 해주시는 게 재무상태표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는 여기
기말정리사항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번호로 써놓은 요 항목들이 있죠. 요 네 가지 항목은 여러분이 차변되면 굳이 배웠던 대로 입력하지 않고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에서 자동으로 결산할 수 있도록 해당 계정에다가 숫자만 넣어주시면 결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선 이런 계정들이었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배웠던 여기다가 써볼까요? 손익계산서 상에서 해야 될 기말정리사항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제일 많이 출제되고 빠지지 않고 회사 업무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 출제되는 것들이 첫 번째게요. 손익의 예상과 손익의 이연 개정 과목이에요. 손익의 예상과 손익의 이연은 올해 수익과 비용, 올해 수익과 비용을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손익의 예상 개정에는 제가 얘는 후불 개념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라든지 미지급 비용 개정 두 개밖에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손익의 이연 개정은 올해 비용과 수익, 그다음에 내년의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을 나누어 달라는 이연, 그 연도수를 나누어 달라는 뜻이므로 얘는 선불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선불의 개념에서는 손익의 이연은요,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 그 선급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수 수익 개정 두 가지밖에 쓸 수가 없다 그랬었죠. 왜? 얘는 선불 개정이니까.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기말 정리사항은 대표적으로 손익의 예상과 손익의 이연 요 개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소모품 이렇게 하면 재고자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다른 몇 가지가 다 있긴 한데 크게 이런 정도만 주로 시험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 교재에서 우리 실무 수익 문제를 가지고 기말 정리 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직접 입력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분계하기 보시게 되면, 저는 아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교재에서는 손익의 결산 정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렀던 항목이랍니다. 요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 요 두 가지 항목을 이렇게 합쳐서 조금 전에 제가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손익의 예상. 손익의 예상은 회계상 거래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얘는 후불 개념이에요. 후불로 실제로 돈을 주거나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에서 미자가 들어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아직 주지 않은 계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물에서 여기 설명을 다 해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손익의 이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손익의 이연, 그 다음에 비용, 수익의 이연과 비용의 이연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손익의 이연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은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 올해의 수익과 내년의 수익을 연도를 구분해서 나누어 달라는 뜻인데, 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선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먼저 주었거나 받은 케이스예요. 뭐 선불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규정은 당연히 먼저 돈을 받은 것이든지 먼저 돈을 준 것이든지, 이를 갖다가 손익의 말뜻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은 비용의 뜻이고요, 이건 수익의 뜻이에요. 얘를 갖다 말을 풀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모품 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 소모품 얘는 자산 계정이고요, 소모품 B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산 처리법, 비용 처리법에 대한 것도 지난 기정들 설명 제가 해드리면서 손익의 이연 예상, 그다음에 자산 처리법, 비용 처리법 설명해드린 것으로 일단 참고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치로 12월 31일 날 평가해 주는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현금과 부정, 그 다음에 인출금은 개인 사업자가 돈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보통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가져갈 때, 그때는 우리는 그 계정을 인출금이라고 썼다가, 결산 때 인출금 계정은 임시 계정이에요. 사업주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몇 번을 가져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중에는 돈을 가져가게 되면 인출금 계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다가 12월 31일 날 인출금 계정 전체 다 이렇게 상기시켜서 없애면서 실제로 이제 자본금이 얼마를 총 가져갔는지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해 줘야 되는 계정이고, 얘는 보편적으로 여기 FAT 기초과정에서 개인 회사인 입장에서만 쓰이는 계정이기 때문에 회계 초급일 때만 나온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결산자료 입력 항목들이었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자동결산 분기하기, 그래서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상품 계정에 대한 여기 상품에 대한 기말상품 제공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 유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렇게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이론으로 한번 쭉 들어봤는데, 우리가 실기로 할 때 어떻게 뭘 하라는 것인지 수동결산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5월 1일에 화재보험료는 차기분, 미경과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차기분이라고 하면 올해 거 말고요, 내년 거 보험료예요 라고 뜻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5월 1일 날 화재보험료를 냈는데 5월 1일 날 화재보험료 얼마큼 냈는지를 우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5월 1일 날 화재보험료가 얼마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일자는 5월 1일자로 보험료가 60만원이네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날짜 기준으로 여기 5월 1일날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기간은 보편보험은 1년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4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야지 1년이 되겠죠. 근데 이 중간에 우리 살짝 결산을 해야 되는 날짜가 이렇게 12월 31일이 존재한단 말이죠. 결산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5월 1일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놓았냐면, 지금 써볼까요? 5월 1일날 차변에 보험료 해가지고 60만원을 냈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보통 예금으로해서 60만원 보험료 납부했다고 지금 기록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 비용 계정인데 60만원이 올해 보험료로 다 들어가면, 비용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월할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요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기간이 8개월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개월. 그죠? 그러면 보험료를 갖다가 얘가 지금 현재 8개월치만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4개월치는 내년 거를 낸 거잖아요. 여기 금액 60만원짜리는 4개월치는 내년 거예요. 그러면 60만원을 갖다가 올해 비용과 내년의 비용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월할 계산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위에 넣었을까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60만원 곱하기 총 12개월 중에서요. 총 12개월 중에서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보험 기간이 지난 기간은 8개월이기 때문에 12분의 중에서 8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되나요? 40만원 계산되나요? 5만원 4만원 계산되겠네요. 된다. 그래서 올해 발생한 비용은 여기 40만원. 그러면 여기 올해 보험료는 40만원만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20만원은 내년도 보험료를 미리 내놓은 거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계 담당자로서 여기 이 금액을 12월 31일자로 올해 손익계산서에 비용 들어갈 것만 딱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올해 손익계산서에 여기 보험료 60만원이 다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올해 것과 내년 비용으로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손익의 이연 계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험료가 지금 올해 손익계산서에 60만원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알았는데, 40만원만 들어가게끔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요거 비용 계정을 이렇게 대변으로 빼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대변에다가 대변에다가 보험료 이렇게 해가지고서 40만원만 남게 대변에다가 쓰게 되면은 그 비용이 소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죠. 비용 계정은 원래 차변이자 기절인데 이렇게 대변으로 쓰게 되면 차감 좀 소멸이 돼요. 그럼 60만원에서 20만원을 소멸시켰죠. 요 결과 얼마가, 그 결과 40만원이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러면 차변에서 보험료가 이렇게 소멸시켜서 20만원을 내년 거니까 이만큼 소멸시켜서 40만원만 여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차변에다가는 자, 비용 내년 거 비용 20만원을 빼고서 얘를 갖다가 내년 비용, 즉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를 돈을 미리 내놓은 거였었잖아요. 비용을 먼저 지급한 거, 얘를 성급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년도 거 먼저 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 먼저 낸 비용은 얼마인가요? 성급 비용은 똑같이 20만원이요. 이렇게 기록해 달라는 게 지금 여기 손익의 이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회계 처리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차변의 성급 비용 20만원, 대변의 보험료 20만원. 그러면 여기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차변에 F2 눌러서 성급 비용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이렇게 해서 800번대요. 800번대 보험료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요구했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나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하여 다음의 각 내용을 자동 결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요 결산자료 입력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 4,500만원이라고 나와있죠. 요거 입력하는 방법. 두 번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입력하라 하는데 건물도 있고 차량운반고 비품 여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매출채권 즉 받으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잔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1% 설정한다 그럴 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어디다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전체화면 클릭하시고요. 끝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요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다 불러와야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인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보시게 된 화면인데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은 어떤 모양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미리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매출액, 두 번째로는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나오겠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을 더해주면 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소득세 비용을 빼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순서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맞았습니다. 이 여기 결산자료 입력의 페이지는요, 손익계산서 항목에 손익기정 순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뭐 나와 있었냐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 계산할 때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여기를 클릭하셔서요,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 4,500만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첫 번째 거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 문제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라고 했는데, 자, 판관비에서 조금 내려가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감가상각비 안에 건물, 차량운반부, 비품 보이시나요? 바로 요 칸에다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80만원이라고 했고요. 차량운반부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00만원,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죠. 예.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어진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공근 되게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가 여기 대손충당금 설정해달라 그러는데 매출채권이 외상매출분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금액은 우리가 배운 대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우선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이 얼마인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얘는 프로그램에서요, 재무상태표 요 밑에 거 있죠?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시점으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불러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외상매출금 나와 있죠? 외상매출금은 총 지금 1억 3,800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를 지금 여기 대손충당금 설정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억 3,800만원에 1%면 138만원인데 대손충당금을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5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설정해야 되냐면 이 식으로 쓰게 되면 1억 3,800만원 곱하기 1%면 138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대손충당금이 남아있는 거
우리는 보충법으로 모자라는 것만큼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50만원을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여기 금액이 88만원만 더 보충을 해주게 되면 여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다가는 우리가 88만원 대손충당금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디다가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자, 아까 보셨던 여기 대손충당금, 대손상각이라고 되어 있죠? 요 칸에다가 그 계산된 금액 88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그 바드라운드 있었죠? 자, 아까 이 재무상태표에서 바드라움 얼마 있었냐면 500만원이 있었으니까 500만원에 1%면 5만원 되겠죠? 5만원만 발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바드라움에다가는 5만원 이렇게 인용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다 인용이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을 활용해서 자동 결산사항들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얘를 반드시 전표 추가 얘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결산 자료를 입력했다 할지라도 우리 회계 담당자는 회계상의 거래에 대한 분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표 추가를 꼭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들어오면 예, 이거 누르시면 전표 추가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요 12월 31일 날짜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수동분계 입력했을 때 여기 차변, 뒤변에서 보험료 입력했던 거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동 전표 추가를 눌렀더니 분계 유형이 결차 결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 결차 결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맨 마지막에 결산할 때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12월 31일 날짜로 자동 결산에서 전표 추가 누르게 되면 그때 사용되는 계정 코드가 결차 결대 차변은 원래 3번이잖아요. 근데 결산 차변은 여기 5번이고요. 결산 대변은 6번이에요. 이 설명은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별도로 수동으로 이거 할 때 여러분이 결차 결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자동 결산에서 사용하는 규정이니까 그때 사용하는 구동 기준으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나니까 우리 결산에 대해서 수동 결산, 자동 결산에 대한 거 1번, 2번, 3번 문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요 밑에는 여러분들한테 수행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쭉 한번 설명을 다시 쭉 해주고 있죠.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입력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장부 마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30분 됐으니까요. 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요 다음 파트에서 장부 마감하기를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